네, 정론 1심입니다. 캄보디아 사망 사건에 대한민국 정부는 없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중국계 범죄 조직에 납치됐다가 결국 목숨을 잃은 대학생, 이 구조 직전에 극심한 고문 끝에 사망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실은 저 더불어민주당의 그 정청래랑 붙었던 박찬대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해서 밝혀진 겁니다. 이 캄보디아의 보코산 범죄단지 인근의 범죄 조직에 감금됐다가 구조된 A라는 사람이 그 최근에 사망한 이 대학생과 관련된 진술을 한 겁니다. 이 A라는 사람은 그 대학생이 너무 많이 맞아서 치료를 했는데도 걷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쉴 정도였다. 그러다가 결국 보코산 근처 병원으로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사망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이 사망한 이 사람은 다른 곳에서 강제로 마약 운반에 동원됐다가 자신이 감금된 조직에 팔려왔던 상태였다. 근데 이 앞선 조직, 마약 운반에 동원한 이 조직에서 심한 폭행을 당해 말을 잘 할 수 없을 정도인 상태에서 다시 팔려서 감금된 조직으로 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캄보디아 또 미얀마, 태국 등지에서 우리나라 청년이 이렇게 취업 사기나 여기에 속아서 이렇게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외교 치안 당국의 대응 체계는 현지 사정을 잘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고 사건이 나도 따라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 범죄도시 마동석이 주연한 범죄도시에는 막 현지까지 가서 막 격투 끝에 범죄 단체를 일망타진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영화는 영화일 뿐이죠. 경찰이 뒤늦게 캄보디아의 코리안 태스크 한인 범죄 전담 경찰을 설치하는 방안을 현지 당국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태스크 설치했다는 게 아니에요. 현지 당국과 현지 경찰과 협의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2023년 11월에 미얀마, 라오스, 태국 접경의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 이게 이제 마약 재배의 이 본거지였거든요. 그것을 그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지역이 2023년 11월부터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자 여행 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납치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던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로 이동하는 등의 이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반면에 캄보디아 경찰은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매우 미온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의 한 범죄단지에 갇혔다가 탈출한 30대 남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직 관계자가 얘기하더라. 내가 갇혀 있을 때 우리는 경찰 고위공무원과 깊게 연관돼 있어. 우리는 안전해. 라고 하면서 범죄에 가담하라고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범죄 조직의 뒷배를 봐주고 뭐 뇌물을 챙기는 이런 커넥션 구조가 있다고 이 사람은 얘기한 겁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 전문가인 부산 서부경찰서 오영훈 수사과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자기 나라 국민의 피해가 없고 또 이 조직들이 범죄 조직들이 어쨌든 뭔가 소비를 하기 때문에 캄보디아 현지 경제에 뭐 어쨌든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 이유로 캄보디아 정부가 단속에 소극적이었다고 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동시에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서 뭐 속았든 뭐 납치됐든 이렇게 피해가 속출하면 그건 우리나라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국제공조 역량도 매우 취약했다는 거예요.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직원 15명 가운데 이런 사건 사고 담당하는 경찰은 단 3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들 사이에서 대사관에 신고했더니 번역기 돌려서 현지 경찰에 신고하세요 라는 안내만 받았다. 실제로 이번 사망한 대학생 경우도 그렇게 유가족들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피해자는 속출하는데 현지 경찰은 오히려 범죄 조직하고 커넥션으로 뒷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대한민국 경찰은 주머니에 손 놓고 그냥 신고하세요 현지 경찰에 이러고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은 계속 늘어나니까 아이고 뭐 경찰 믿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직접 이 피해자들의 동향을 추적하고 이것을 경계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자경단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경단. 공권력의 공백 속에서 범죄 조직을 스스로 추적하고 경계하는 자경단이 등장한 겁니다. 특히 한국인 대상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인물, 여권, 사본, 주거지 등을 공개하는 익명 채널이 텔레그램에서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박모 씨가 범죄 조직 강요로 마약을 투약하는 영상도 바로 이런 채널을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가 됐어요. 이런 자경단 채널을 운영하는 운영자 닉네임이 천마라고 합니다. 이 천마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현지 피의자 검거까지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신상을 공개한다. 그러니까 범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 납치하고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니 혹시 동남아에 여행하시는 분들은 이런 얼굴,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은 주의하십시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마라는 이 자경단의 그 운영자에 따르면 지난 8월에 이제 이 20대 한국인 대학생을 살해한 주범으로 중국인인 리모라는 자를 이 천마는 지목하고 있는데, 이 리모라는 자가 2년 전에 대치동의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대치동에 그 학원 가는 많은 그 중고등학생들한테 음료 나눠줬는데 그게 마약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팔칵 뒤집어졌던 사건이 있죠. 그 사건에 가담 연루된 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 천마는 하고 있습니다. 이 리모는 중국인 리모는 마약 전과가 있고 그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에서 유통 총책을 맡았던 자다라고 천마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지난 10일 살인 사기 혐의로 30대 40대 중국인 3명을 붙잡아서 기소했어요. 근데 아직 이 천마가 얘기하는 이 리모라는 자는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마는 수사 협조를 위해서 해당 경찰을 해당 내용을 경찰에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경찰은 어떤 입장이냐? 경북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천마와 접촉해서 제보를 받아서 영상 관련 내용을 청취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천마가 주장하는 천마가 주장하는 2년 전에 있었던 대치동 마약 연루 부분은 우리로서는 아는 바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이 자경단의 발끝도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경찰입니다. 공룡경찰이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뭐 너무 비대해졌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수사를 이제 앞으로 경찰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이 해왔던 간첩 수사까지 경찰이 하고, 내년이면은 검찰이 없어지니까 모든 수사를 경찰이 합니다. 그야말로 공룡이에요. 그런데 이 경찰이 최근에만 해도 이번 캄보디아
사건과 같은 무능을 드러내고 이진숙 위원장 택도 없이 체포했다가 이틀 만에 석방하고, 그리고 양평군 정희철 전 단월면장 극단적 선택까지 만들었어요. 특검이 한 짓이지만 특검에서도 검사 지휘가 없는 경찰관들이 수사를 하다가 이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런 통제 장치 없이 이 공룡처럼 덩치가 커진 이 경찰에게 모든 권력을, 수사 권력을 몰아주고 있는 게 바로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입니다. 그 후폭풍을 이제 이재명 정권이 아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검의 폐륜적 수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양평군청의 고 정희철 단월면장, 이 결국 특검의 수사를 받고 난 지 8일 만에 이제 숨진 채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이 김건희 특검이 민중기 특검이죠. 강압 수사, 불법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 정희철 면장에 대한 수사는 민중기 특검의 여러 팀이 있는데 그 여러 팀 중에 판사 출신의 특검부, 검사 출신이 아니라 판사 출신의 특검부와 검찰 경력이 전혀 없는 변호사 둘, 그리고 경찰관으로 구성된 수사팀에서 담당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검사는 그 검찰이 내세우고 있는 캐치플레이즈, 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그 캐치플레이즈에 맞게 행동해왔다고, 모든 검사가 그렇게 맞게 행동해왔다, 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로 해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10명의 도둑은 놓쳐도 1명의 무고한 시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그 인권 보호의 어떤 기준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된 검사가 1명도 없는 수사팀, 수사라고는 해본 적 없는 판사 출신의 특검부, 그리고 검찰 경력이 전혀 없는 변호사 둘, 그리고 경찰관, 이렇게 구성된 수사팀에서 이 고 정희철 면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겁니다. 고 정희철 면장은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고 자정이 넘어서야 조사실을 나왔어요. 14시간 넘겨서 거의 15시간 만에 조사실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정이 넘어서 조사실을 나오고 집에 돌아가서 새벽 3시 20분쯤에 자필로 메모를 남긴 겁니다. 아마 돌아가자마자 이 메모를 남겼을 거예요. 거리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잊어먹기 전에 아마 남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필 메모가 내용이 모른다, 기억 안 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강압적인 이 윤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군수 지시, 이 군수는 당시에 김성교 현 국회의원입니다. 군수 지시는 별도 없었다고 해도 계속 추궁한다, 이런 메시지가 담긴 자필 메모를 남긴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이 조사를 하다가 다른 관련자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고 정희철 면장을 자정이 넘어서까지 조사를 한 것은 특검이 원하는 진술이 있었는데 그 원하는 진술을 고 정희철 면장이 하지 않으니까 그 원하는 진술을 할 때까지
고문하듯이 질문을 반복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심야조사는 불법입니다. 오후 9시 이후, 오전 6시 이전, 이게 심야 시간인데요. 이 심야 시간대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수사를 금하고 있어요. 단 피의자, 조사를 받는 사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심야 조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 정희철 면장의 이 변호사인 박경호 변호사는 조사받은 다음 날 이 고 정희철 면장이 얘기하기를 내 동의도 없었는데 심야 조사를 하더라 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하더라고 얘기했다고 지금 고 정희철 면장의 변호사 박경호 변호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일 오후 10시 40분에 조사를 마쳤다. 그리고 11시 10분부터 조서 열람이 시작됐다. 3일 오전 0시 52분쯤에 모든 절차가 끝났다. 그러니까 12시 넘어서 조사 안 했다, 이런 얘기인데 우선 12시가 기준이 아니다. 저녁 9시가 기준이다. 특검이 지것들은 잘못 없다고 변명하는 이 말 자체가 이미 심야 조사를 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 9시 이후 조사는 심야 조사다. 피의자 동의 없으면 불법이다. 그리고 이자들이 11시 10분부터 조서 열람이 있어서 이거는 조사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조서 열람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수사관이 있는 자리에서 계속 봐야 돼. 그러면서 아 이거 내가 진술한 것하고 다른데 그러면 수사관이 다시 쳐요. 또 그 중간에서 수사관이 얼마든지 다시 개입할 수 있어요. 조서 열람도 수사 과정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 정희철 면장이 12시가 넘었는데도 계속 수사를 했다고 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고 정희철 면장을 조사한 수사팀이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의 수사팀이 모두 9개인데 어이구 엄청 많네 이것들이. 9개 중에 유일하게 검사 없이 경찰과 변호사로만 구성된 팀이에요. 판사 출신의 문홍주 특검보가 지휘합니다. 파견된 경찰 12명, 비검사 출신 변호사 2, 14명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고 정희철 면장을 조사한 수사관은 이 중에서도 모두 파견 경찰관 3명이었어요. 이 문홍주라는 특검보, 판사 출신의 특검보 이자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감옥에 갇혀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체포하겠다고 영장 집행하면서 물리력 동원하도록 지휘를 해서 이미 논란이 있었던 바로 그자입니다. 또 이 경찰의 이 패륜적인 행위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경찰은 이 고 정희철 면장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게 혼자 생활하다가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서를 남겼습니다. 이분이. 그 숨진 채 발견된 현장에서 유서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시신이 발견되고 3일이 지난 어제까지 유서를 유족들한테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자, 유서는 고인이 남긴 유서는 누구 겁니까? 그게 경찰 겁니까? 아니면 유가족 겁니까? 유서는 유가족 겁니다. 이 유가족 소유의 유서를 수사의 필요상 경찰이 봐야 된다 그러면은 사본을 가져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경찰은 이게 수사에 필요한 자료라고 하면서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아직 유가족들한테 유서를 보여주지도 않고 있어요. 경찰은 유서 일부를 촬영해서 유족에게 보여줬다고 얘기합니다. 일부를 촬영해서. 이 유서가 A4 8장에 해당되는 분량인데 일부를 촬영해서 가족한테 보여줬다. 이게 유서 공개한 겁니까?
필적 감정 후에 유족이 원하면 유서를 돌려줄 것이다. 유족이 원하고 안 원하고 간에 원래 유족건데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사 목적상 필요하다면 경찰은 사본을 가져갈 뿐이지 원본을 유족에게서 뺏어갈 권리나 권한이 없다. 이것은 고인을 2번 죽이는 만행에 가까운 작태다. 근데 특히 특검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수사 행태가 그야말로 폐륜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냥개 3마리를 한꺼번에 풀어놓는 바람에 서로 주인한테 먼저 공세워서 고깃덩어리 하나 더 받아 먹으려고 그냥 과잉 경쟁을 하다 보니까 무리한 과잉 수사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 같은 이 민중기 특검, 김건희 특검이 국토교통부 사무관, 한 여성 사무관이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그 사람을 압수수색하러 갔다는 거예요. 산후조리원으로. 수사에 탈을 쓴 만행, 합법을 가장한 폭력이다. 이 산모인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충격을 받고 압수수색 당한 직후에 조리원을 퇴실했다고 한다. 예, 김성교 국민의힘 의원은 페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살인특검이 공무원을 죽음으로 이끌었다. 특검의 강압과 회유, 협박이 가져다준 모멸감과 자괴감이 없었다면 이 공무원이 왜 죽음을 선택하였겠느냐. 주진우 의원은 이 검사 출신이죠. 수사관 2명이 돌아가면서 강압, 수모, 멸시를 반복하고 정해진 답을 강요한 조작 수사다. 그런데도 민중기 특검은 귀가 모습을 보니 강압이 없었다. 이 황당한 변명을 한다. 좋다. 귀가하는 장면이 찍힌 CCTV가 있다는 뜻이니 CCTV 전체를 공개하라. 그리고 경찰은 유서를 유족에게 즉각 반환하라. 예,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 수석 대변인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유족이 완강히 반대하는데도 13일 오늘 부검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특검은 유족에게도 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고인이 남긴 강압수사를 비판한 메모에 대해 갑필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법률 대리인 유정화 변호사는 특검과 관련해서 페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특검이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사람을 압박하고 진술을 강요하며 결국 한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면 이것은 사건 수사가 아니라 정권 보복이다. 이 사태의 최종 책임은 특검을 임명한 자한테 있다. 이재명은 즉시 민중기 특검을 직무정지시키고 독립적 진상조사단을 꾸린 후에 강압수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특검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 제도개혁에 나서라. 이 사태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도 매우 당황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격은 최선의 방어랍시고 박수현이가 떠들어댔습니다. 존엄한 한 사람의 죽음 앞에 경건한 경의와 애도를 표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국민의힘은 특검 흔들기를 멈추고 수사에 협조하라. 문대림이라는 자, 민주당 대변인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망사건을 특검 무력화의 근거로 삼으려 하고 있다. 그 어떤 정치 세력도 진실규명의 절차를 흔들 권한은 없다. 또 특검은 산후조리원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산후조리원 내실 옆에 공간인 응접실에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휴대폰 제출받았고 비밀번호까지 그 공무원이 임의로 알려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의 무리한 수사로 양평의 공무원 고 정희철 면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이재명은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과연 안전한 나라인지 국민들이 묻는다. 그런데 지금 시래기 피자가 입에 들어가냐? 라고 이재명을 향해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특검의 폐륜적 수사가 이미 도를 넘어섰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네, 온갖 좌파들이 던진 오물, 쓰레기를 견뎌낸 조희대입니다. 사실 좀 그냥 확 일어나서 그냥 나가버리면 뭐 저것들이 어떡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좀 속 시원하게 좀 액션하는 장면을 좀 봤으면 하는 마음이 저한테는 좀 있었어요. 저한테는. 관례에 따라서 인사말 했고, 그리고 나서 나 나간다. 이제 국감은 너네들끼리 해라. 그리고 걸어 나가면 어떤 자가 감히 대법원장 앞을 가로막고 물리력을 행사하겠냐고요. 그리고 끝날 때 딱 들어가서 다시 인사하면 되잖아요. 그게 관례니까.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역시 사람이 좀 딸깍발인데 선비 같은 사람이라 그런 행동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어제 막 답답해하면서 분해하면서 이렇게 그 장면을 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하루가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온갖 좌파들이 던지는 온갖 쓰레기와 오물을 다 받아내면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견뎌낸 이 조희대라는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외에 저 착한 사람이 화내면 더 무섭다 그러잖아요. 자, 어제 법사위에서 있었던 이 조희대 대법원장 을 둘러싼 공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사법권 독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근거 없는 공격을 지양해달라고 88쪽에 달하는 이 서면 답변서를 통해서 이미 입장을 밝혔어요. 근거 없는 공격을 하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이 좌파들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건에 대해서 조목조목 서면 답변서에서 이미 답변을 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냐? 1심에서 유죄인데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 엇갈린 실체 판단과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 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유례 없는 혼란과 사법불신이 불거져서 그래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서 대다수 대법관들이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부터 모든 대법관이 기록을 검토해서 전원 합의체 심리를 진행한 결과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엉뚱한 공격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이 대법원 재판 절차 진행은 형사소송법 등의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루어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에 후속 절차로 나아갔다. 절차상 어떠한 문제도 없다. 이렇게 서면 답변서를 미리 제출했는데도 이자들이 조희대의 인사말 후에 이석하지 못하게 인질로 잡아놓고 공격을 시작했어요. 1시간 30분 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복주사파 개딸 국회의원들의 공격을 받아냈습니다. 이자들이 일제히 조희대 대법원장 답변하라고 질문을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정면만 바라본 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모두 인사말에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왔다.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는 이석을 해야 되는데 추미애가 의원들한테 질의를 시켰어요.
그래서 서영교, 박균택, 전현희 이런 것들이 쫙 나서서 질의를 하던 중에 무소속, 이게 뭐 문재인 때 비서관 지낸 이 최혁진이라는 자가 갑자기 이 조작된 사진을 들고 나왔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뭐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일본인처럼 이 상투 쓰고 일본인 옷 입은 그런 얼굴로 만드는 이런 조롱하는 이런 사진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판넬에 큼지막하게 만들어갖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감금하고 진술을 강요한다며 강력 항의했습니다. 나경원은 추미애의 논리대로라면 이재명이도 김민석이도 우원식이도 국정감사에 나와야 한다. 또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무죄를 주장한 데 대해서는 위헌적인 재판 개입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 질의 시간 1시간 반 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실상 감금당한 채 좌파들의 온갖 쓰레기와 오물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전 국감이 끝나고 이제 점심시간이라서 다들 흩어지는 사이에 조희대 대법원장도 나갔고, 그리고 오후 국감에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있다가 오후 국감이 종료되던 11시, 밤 11시쯤에 이제 마무리 발언 순서가 있거든요. 그때 다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상임위 법사위에 나와서 이렇게 마무리 발언을 합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재판과 관련해서 그동안 내가 누구랑 부적절한 모임을 했니 어쩌니라고 하는 의혹들을 제기했는데,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 만남을 가지거나 이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신속한 심리,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개인적으로 이와 관련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러나 나는 속 시원하게 내가 경위를 설명하고 해소하고 싶지만, 재판의 심리, 재판의 판결의 성립, 재판 판결의 선고 경위와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그리고 법원조직법 제69조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안이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오랜 법언이 있다. 이 이재명 재판은 나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 합의체에서 이루어졌고, 그 전합에서 심리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다. 판결문에 드러난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전원 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 따라서 내 개인 소견은 자제하겠다. 명확하게 법리에 입각해서 왜 입장을 밝혀서는 안 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좌파들이 지속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공격은 그 10배, 100배 되는 엄청난 후폭풍으로 좌파들을 초토화시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론 1침이었습니다. 고 정인철 위원장 가혹 수사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합니다. 박경호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박경호 변호사는 정인철 위원장이 그 2일날에서 3일 새벽까지 특검 조사를 변호사도 없이 혼자 받았어요. 변호사도 없이 혼자 받고 너무너무 그 심한 가혹행위와 가스라이팅을 당한 이후에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특검이 요구하는 이 진술이 일부 조서에
기록이 되고 또 그거를 마지막까지 저항하지 못하고 날인을 하고 나온 이후에 그 정말 자괴감과 그 괴로움 때문에 한 일주일 이상을 혼자서 괴롭게 지내다가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추석 연휴 시작될 때 수사를 받았고 추석 연휴 끝나면은 또 불려가서 수사를 받을 것 같으니까 그 괴로운 상황에서 이거 변호사도 없이 이건 내가 도저히 이거 감당할 수가 없다 싶어서 뒤늦게 이 변호사 선임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 몇 사람을 만났고 또 주위의 지인들한테도 자신이 가혹행위를 당했다. 너무너무 억울하다. 힘들다. 괴롭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때 이 고 정희철 면장이 상담을 한 마지막 변호사가 바로 박경호 변호사입니다. 박경호 변호사는 대전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당협을 두고 있는 당협위원장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입니다. 이 박경호 변호사가 어제 그 광화문에 그 민중기 특검 사무실이 있고 그 앞에 그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분향소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박경호 변호사는 그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고 정희철 면장이 날인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40-50쪽 정도 되는데 40-50쪽 정도 되는데 이 신문조서의 마지막 두 쪽에 이미 앞서 조사를 마친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고 이 정희철 면장이 예라고 답한 것으로 돼 있다. 이 조서에는 군청의 내부 전화로 군수, 김성교 당시 군수가 전화를 해서 잘 봐줘, 잘 처리해 달라는 전화가 왔었느냐라는 질문이 있고 수사관의 질문이 있고 여기에 정희철 면장이 예라고 답한 것으로 적혀 있다는 거예요. 박경호 변호사는 이건 사실과 다르다. 그런데 이 정희철 면장이 당시에 하도 힘들어서 고치자는 말을 못했다고 했다. 또 시행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고 군수가 지시했는가라고 수사관이 질문하고 여기에 또 정희철 면장이 예라고 답변한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정희철 면장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가혹행위에 의해서 강압적인 수사가 이루어졌고 정희철 면장의 진술과는 다른 얘기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그래서 어제 특검에다가 피의자 신문조서와 심야조사 동의서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했다. 이 문서들을 정확하게 검토하고 나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답변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수사관이 써넣었다면 이게 허위공문서 작성입니다. 그 다음에 심야조사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았는데 심야조사를 강행했다면 직권남용이죠. 그리고 가혹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박경호 변호사는 특검의 이런 행태로 미뤄봐서 이 가혹행위와 강압수사가 정희철 면장 한 사람한테만 이루어졌을 리가 없다고 보고 다른 조사자들을 상대로 이 강압 수사가 이루어진 정황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일부 확인을 했다고 밝혔어요.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특검 조사를 받았던 같은 양평군의 정모 주무관 또 이미 퇴직한 박모 과장 등과 연락했고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저 종북주사파 개딸들이 또 저 무도한 특검이 아무리 이 정희철 면장의 죽음을 덮어버리려고 해도 고 정희철 면장의 이 억울한 죽음의 실체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절대 잊어서도 안 되고 대충 처리해서도 안 된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첫 번째 정론 일침입니다. 천재일보 여론조사.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천재일보가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 의뢰해서 발표한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이가 임기 중에 재판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재판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재판받아야 해가 48.8. 재판 안 받아도 돼. 41.6.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벗어나서 재판이 필요해 라고 국민의 다수가 대답했습니다. 이재명이 재판 재개될 것 같아요. 또 김현진은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돼 말아야 돼? 출석해야 돼. 59.1. 에이 출석 안 해도 돼. 23.5. 이거는 뭐 더블 이상 납니다. 배 차이가 나요. 출석해야 돼. 당연히 거의 3대 1입니다. 3대 1. 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1이고 국민의힘이 38. 오차 범위 안에 붙어 있습니다. 국민 일반한테 물어봤어요. 다음 대통령은 누가 좋아요? 장동혁 14. 한동훈 10인데 이건 국민 모두에게 물어봤을 때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 자유우파 쪽으로 딱 좁히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는 장동혁 29.8입니다. 거의 30이죠. 김문수가 17, 한동훈이 14고 재밌는 게 이진숙이 11로 올라왔어요. 오세훈이가 10인데. 이진숙의 아주 눈부신 비상. 보수층에서도 장동혁은 25, 김문수는 18, 한동훈이 11인데 이진숙은 10.9예요. 요약하겠습니다. 이재명 재판 재개해야 돼. 김현진은 국감 나와야 돼. 그리고 다음 대통령은 장동혁이야. 그런데 이진숙이가 급속하게 부상하고 있다. 오늘 천재일보 여론조사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주택 완박. 청년과 서민들의 주택 마련의 꿈을 완전히 박탈한 만행이다. 이번 11호 부동산 대책. 서민과 청년들의 주택 마련 꿈을 완전히 박탈한 주택 완박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완전히 토끼몰이식으로 지금 압박당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 토허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렸어요. 이런 규제는 지금껏 어떤 좌파 정권도 하지 않았던 규제입니다. 초강력 규제가 시작됐어요. 여기에다가 주택담보대출 제한, DSR 강화로 2중 3중 규제로 서울에 집을 가진 실수요자든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유세를 대폭 높이겠다고 하는 보유세 강화 세제 개편까지 예고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지금 완전히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으로 질식 상태가 돼버렸는데 이게 오래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규제와 세금으로 어떻게 시장을 지그들 마음대로 합니까? 공산주의도 아닌데. 이렇게 되니까 저 좌파들 내부에서도 야 이렇게 완전히 틀어 막아서 그냥 부동산을 죽이면은 안 되잖아. 뭔가 좀 숨구멍은 터줘야 되잖아. 그러려면 사고 팔 때 거래세라도 좀 완화를 해줘야 되잖아. 뭐 이런 얘기들이 지그들 안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책실장 김용범이는 보유세가 낮다. 보유세 높여야 된다고 이 판에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원이 초강력 규제와 세금 중과세로 이제 완전히 두드려 맞게 생겼는데 전문가들은 이 부동산 11호 부동산 대책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산층 이하가 아예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정책이다. 중산층 이하 돈 없는 것들은 집 살 생각하지 마.
이게 그 조국이의 가분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재, 붕어, 개구리처럼 꼭 강남에 아파트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니들끼리 그냥 행복하게 살아. 그런데 이런 일시적인 질식 대책으로 과연 집값 안정을 장기적으로 시키고 부동산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특히 무주택자 실수요자 중심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는 호가, 부르는 가격만 남고 거래는 거의 없는, 이렇게 되면 평가가 불가능해지는, 아예 부동산 정책 자체가 평가할 수가 없는 부동산 정책 부재 상황, 가격 블랙아웃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정말 막 나가는 이 대책이 나왔을까? 이것들이요, 참고하는 그 기준이 문재인 정권인 거예요. 문재인 때 28번이나 부동산 잡으려고 정책 발표했는데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이 올라가지고서 완전히 실패한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되겠다. 아예 그냥 초전 박살처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자. 완전히 얼어붙여버리자. 그래서 그래도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될 더불어민주당 것들은 아이고 너무 세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서울시장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이미 권력 딱 잡아서 이제 더 이상 뭐 다음 선거 고민 안 해도 되는 이재명 중심의 이 대통령실에 있는 것들이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그래서 이 11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에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아예 언론에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수요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정책이라서 내 동의할 수가 없다. 어떻게 빚내서라도 내 집 한 채 갖겠다는 욕구를 아예 인정을 하지 않냐. 이거 탈레반들 아니냐. 이런 얘기가 더불어민주당의 고위 관계자 입에서 나올 정도로 이번 11호 부동산 정책은 이게 만행입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전체, 그리고 보세요. 경기도의 과천, 광명, 성남, 수원, 안양, 용인, 의왕, 하남, 이 지역이 전부가 다 규제 지역으로 묶여버렸어요. 서울시장, 경기지사, 또 이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 자들의 얘기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야, 자기 집 가진 사람이 절반에 못 미치는데, 그런데 이제 11호 대책으로 자기 집 목표를 포기해야 될 상황이 됐다. 그런데 무슨 수로 선거를 하냐. 국민의힘 오세훈이만 웃고 있을 것 같다. 이 초강력 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에 국토부 홈페이지가 먹통이 돼버렸어요. 다들 너무나 강한 강력 조치니까 이게 언제까지 어떻게 언제부터 이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청년과 서민을 죽이는 주택 완전 박탈 대책이다. 좌파 정권만 들었으면 집값이 들썩인다. 신혼 부부, 청년,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의 길이 완전히 막혔다. 부자들만 위한 부동산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 시즌2, 집값 폭등 시즌2다. 좋은 집 살고 싶은 꿈이 왜 투기라고 이렇게 야단들이냐. 공급이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공급도 제대로 못하면서 수요만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못 잡는다. 외국인만 특혜보고 국민만 차별받는 정책으로 어떻게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청년 서민 죽이는 청년 서민 주택 완박 대책이다. 원인은 지구들이 만들고 책임은 서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책을 문재인 정권이 28번이나 발표했는데
그 결과 서울 아파트값 딱 2배로 올려놨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하다. 네, 고성국의 숲에 오뚜기 제행님이 올린 글도 한번 음미해 보실 만합니다.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사가 나오고 국토부 홈페이지가 마비됐습니다. 직접적 피해를 당해봐야 움직이는 걸 진작에 알았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슬프기도 합니다. 좋은 점, 이 부동산 대책으로 민심이 극도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나쁜 점, 이미 전방위적으로 대한민국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거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오늘 당신이 눈을 감으면 내일 당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당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라고 하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김현지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김현지와 관련돼서 나온 얘기들을 조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김현지가 우선 거의 20년 가까이 이재명이하고 거의 모든 활동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건 팩트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함께 하고 있어요. 시민운동할 때는 같이 시민운동을 해. 시장할 때는 또 같이 시청에서 뭐 보좌를 해. 도지사 할 때도 글로 가서 해. 당에 가서 당대표 할 때는 또 그쪽으로 가서 해. 국회의원 하니까는 당 국회의원 보좌관 해. 그리고 대통령 하니까 대통령 비서실에 총무비서관에 이어서 아예 제1부속실장으로 딱 문고리를 잡아. 이런 정말 바늘 가는데 실 가는 이런 관계는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흔치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냥 친구 사이가 아니고 한 20년간 온갖 직장을 옮겨가면서 계속 함께하는 사람이 혹시 주변에 계시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재명이하고 김현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하는 일이 또 보통 직장인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2번이나 치렀고 당대표 선거도 치렀고 국회의원 선거도 치렀고 도지사 선거도 치르고 선거를 무려 당내 경선까지 합치면 10차례 이상 치른 자 아닙니까? 그럼 선거라고 하는 거는 3가지가 중요해요. 3가지가 중요합니다. 우선 어쨌든 메시지하고 정책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도 되는 거는 정책, 메시지입니다. 이 정책 만들어주는 교수가 한둘입니까? 메시지 써주는 비서관이 한둘이냐고요. 마음에 안 들면 바꿔도 돼. 조직은 바꾸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영 아니다 싶으면 자르면 돼요. 조직 책임자 바뀌는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아주 없는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절대 바꿔서는 안 되는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돈 관리하는 데입니다. 돈 관리는 너무나 은밀하고 내밀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돈 관리하는 자가 생각을 한번 잘못 먹는 순간 감옥에 가거든요. 그래서 돈 관리하는 사람은 정말 자기 분신한테 맡기는 거예요. 한번 맡기면 절대 바꾸질 않아요. 그리고 돈 관리하는 사람도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감옥 간다고 하는 심정에 무장이 돼 있어야 돼. 돈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감옥 간다. 그 하는 충성심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돈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김현지가 시민운동을 거쳐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당대표, 대선 후보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 오는 1년의 과정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김현지가. 쥐가 무슨 뭐 메시지 정책 담당자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 조직 책임자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대통령실에 맨 처음에 맡긴 자리가 뭡니까? 총무 아닙니까? 총무. 총무는 정치판에서는 돈 관리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당장 대통령실에서도
예산하고 인사를 주물럭거렸잖아요. 거기에다가 김현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만 보면 이게 무슨 이재명이 재판에 다 일일이 개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용희 재판에도 개입하고 이화영이 재판에도 개입하고. 재판에 개입한다는 게 뭡니까? 김용희 재판이 뭐예요? 대선 자금 6억 그 뇌물 그 사건이에요. 이화영이 재판이 뭡니까? 북한에 100억 원인가 불법으로 송금한 그 사건 아닙니까? 이게 돈이 핵심이라고요. 이 사건에 김현지가 자격도 없는 자가 변호사도 아닌데 핵심적인 역할을 끼어들어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보통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걸 김현지는 다 감당하고 있어요. 이재명 관련된 각종 사건 재판에도 개입하지. 20년 이상 바늘 감은 실 가듯이 쫓아다녔지. 그러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 그러니 만사 현통, 애지중지, 무불통지에 김현지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김현지가 이재명이가 국회의원 할 때 보좌관으로 있었으니까 4급 보좌관이면 재산 공개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재산 신고를 했을 거예요. 뭐 거짓말을 했든지 뭐 정직하게 했든지 했을 텐데 이게 4급 보좌관은 공개 재산 등록은 의무적으로 하는데 공개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지금 김현지가 보좌관 때 공개한 재산 내역은 있을 텐데 이걸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실제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재산 다 떠나서 김현지가 보좌관 때 재산을 등록하지 않았냐 그거라도 공개해라 하고 어제 국회에서 인사혁신처장이라는 자를 불러서 추궁을 했어요. 최동석이라고 하는 이것도 입만 열면 막말하는 자죠. 이 자가 갑자기 그거요 공직자윤리법에 허가 없이 재산 공개를 하면 1년 이내 징역을 받게 돼 있어요. 제가 김현지 재산 공개한 다음에 감옥 가라는 얘기입니까? 저 그거 못합니다. 이렇게 버텼어요. 예, 김현지, 배소연이의 재산만큼이나 김현지의 재산을 둘러싼 의혹들이 많으므로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는 조사해야 됩니다. 또 이화영이의 전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가 지금 계속 자신이 직접 당한 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현지가 전화를 해서 이화영이한테 검찰이 뭘 조사하는지를 꼬치꼬치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거친 막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설주환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해 6월 이화영의 변호인을 맡아서 사임할 때까지 김현지로부터 4, 5차례 전화를 받았다. 주로 검찰이 어떤 질문했냐, 이화영이 어떻게 진술했냐, 조사 도중에 특이사항이 없었냐. 그래서 이 김현지랑 대화를 하면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김현지가 이재명의 형사사건을 관리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런데 내가 변호사 사임한 후에 김현지가 텔레그램으로 통화를 했는데 그 텔레그램으로 통화한 기록을 김현지가 다 삭제를 하는 바람에 내 전화기에는 통화 내역이나 녹음이 남아있지 않다. 네, 이 설주환이 김현지로부터 압력을 받고 변호사 사임을 한 것으로 정황상 보이는데 이게 언제냐면 이화영이가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이가 관련돼 있다고 진술하고 나서 3일 후입니다. 그 사이에 김현지로부터 전화가 있었던 거예요.
설주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김현지가 당신이 검찰에 협조하라고 이화영을 회유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 오해를 살 수 있으니 그만두는 게 낫겠다. 아예 그만두라고 지시한 거예요. 종북 주사파들 사이에서 이재명이의 분신으로 알려져 있는 김현지가 당신 그만두라 그러는데 그걸 무슨 수로 버팁니까? 그래서 바로 그만뒀다. 설주환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나도 민주당 소속이었고 총선 출마를 생각했던 시기라 김현지가 그만두라 그러는데 그걸 무슨 수로 버팁니까? 설주환 변호사의 설명은 이런 취지입니다. 또 김현지가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불리한 진술을 할 조짐이 보인다고 설주환 변호사가 김현지한테 보고를 하자 김현지가 알았다. 준비하겠다. 라고 답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 준비가 아마 이화영의 그 아내가 법정에 가서 막 난동 부리고 한 그 부분을 연상케 하는데 어쨌든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김현지가.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화영이가 회유당했다. 검찰로부터. 이런 의혹이 전북 주사파 국회의원들로부터 집중적으로 제기되죠. 그 의혹은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진우는 김현지가 김용 재판에도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김현지가 형사사건, 이재명 형사사건의 컨트롤 타워라는 정황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고 하면서 김용은 대장동 업자 유동규 남욱으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김용이 검찰에 체포됐을 때 변호를 맡은 이상호 변호사가 그 체포영장에는 어떤 사유로 체포한다라고 범죄 혐의가 상당 정도 소명이 돼서 판사한테 제출이 돼야 판사가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하면서 영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이 그동안 조사한 내용 중에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 체포영장을 몰래 김현지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김용의 체포영장이 유출되고 그리고 이를 김현지가 받고 이상호가 유출했다는 뜻이니까 엄중 수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화영이도 김용이도 모두 이재명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건인데 공범의 수사 상황을 변호인을 통해서 몰래 빼내고 아까 설주환 변호사한테 꼬치꼬치 김현지가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또 김현지가 만약에 이 주진우 의원의 주장대로 이상호로부터 체포영장을 몰래 받았다면 몰래 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의 증거인멸 시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범죄에 해당된다. 따라서 김현지를 범죄 피의자로 수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냥 국회의원 모시는 비서관, 보좌관, 대통령 모시는 비서들이라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재명을 정말 잘 알고 그것도 돈 문제까지 속속들이 잘 알고 범죄 사건 재판받는 구체적인 디테일한 것까지 다 알고 이걸 해도 좋다고 이재명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거의 전권을 위임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주변의 관계자들이 김현지가 하니까 저건 이재명의 뜻이야 라고 느끼게끔 김현지의 권위가 서 있어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에요. 김현지가 검찰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이화영은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라고 물었을 때 설주환 변호사가 당신이 뭔데 그런 걸 나한테 물어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설주환 변호사가 그렇게 못했거든요. 이건 뭐 이재명 분신이라고 보이니까 어떻게 감히 그렇게 태박을 줍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정론일침 세 번째 꼭지를 이렇게 제목을 다는 겁니다. 김현지니까 가능했다.
누구도 하지 못했다. 김혜경이도 하지 못했다. 이런 일은. 김현지니까 가능했다. 네, 정론 1심이었습니다. 네, 연일 터지는 김현지 의혹입니다. 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의혹이 폭로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터진 의혹은 이덕수 경기도 성남시 의회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김현지가 2013년에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을 할 때 성남시에서 괴 문자가 발송된 정치 공작이 있었는데 그때 그 피해자가 자신이었다고 하면서 이덕수 의원이 그때 그 공작의 주모자가 바로 김현지였다. 그리고 그거는 재판을 통해서 이미 다 밝혀졌는데 그때 그 김현지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면 그 배후에 이재명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관계를 밝혀라.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이덕수 성남시 의원이 밝힌 2013년 괴문서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때 논란이 심해서 검찰이 압수수색 통해서 수사를 했고 재판에서 유죄가 났어요. 김현지가. 자, 어떤 사건이냐. 2013년 1월 6일 오전 6시 8분쯤에 충격 성남 새누리당 성추행 이덕수 등의 문자 메시지가 성남시 유관단체 불특정 시민 수만 명한테 3만 3천 건이 발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발이 있었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성남시청에 2층에 시장실이 있습니다. 그 2층 시장실 바로 옆에 성남의제 21이라는 사무실이 있고 이 사무실에 김현지가 근무했는데 이 성남의제 21 사무실에서 이 문자가 발송됐다는 사실, 그리고 성남의제 21의 사무국장이었던 김현지가 자신의 컴퓨터에서 이 문자를 발송한 사실 등을 검찰이 확인을 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검찰은 김현지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김현지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덕수 시의원은 김현지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또 법원이 이 김현지에게 500만 원을 이덕수 시의원한테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까지 내려졌어요. 어제 이덕수 시의원은 이 법원의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당시에 김현지가 12년 전에 김현지가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을 위해서 정적인 나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 공작을 했던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12년 전의 사건을 다시 여기 갖고 나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당시에 김현지는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가를 밝혀야 한다. 또 33,701건의 문자 발송이 있었다면 33,701건의 전화번호를 갖고 있었다는 뜻인데 이 개인정보를 누구한테서 받았는지를 밝혀야 한다. 또 33,071건의 문자를 발송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어제 기자회견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덕수 시의원은 당시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김현지의 출석을 4차례나 요구했지만 이재명이가 한 차례도 이 김현지 시의회 출석을 시키지 않았다. 당시 김용, 이재명의 최측근이란 김용이가 당시 성남시 의회 시의원이었나 봐요. 당시 김용을 비롯한 민주당 시의원들이 김현지를 보호하기 위해 김현지의 증인 참고인 채택을 적극 반대했다. 지금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증인 채택을 극구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12년 전에 성남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행태와 판박이로 똑같다. 그러면서 김현지가 그 당시 한 행동, 관변 어용단체를 동원한 시위, 고소, 불법 현수막, 전단지 살포, 언론보도 결코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중심에 조직관리, 자금관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김현지와 그 김현지의 윗선 이재명이 있었다는 것은 당시 성남시에서는 상식이었다.
따라서 김현지는 성남에 있을 때는 성남시의 시정농단, 경기도에 있을 때는 경기도의 도정농단,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 정권의 국정농단의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렇게 김현지 의혹이 매우 구체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고 날이면 날마다 새로운 건들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연일 터지는 김현지 의혹.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실제로는 김현지도 잘 모르고 김현지가 무슨 일을 해왔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의혹이 더 터질 건지에 대해서도 아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속수무책, 더불어민주당 매일 깜짝깜짝 놀라면서 김현지를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네, 정론 1침이었습니다. 민중기는 법비다. 법비. 이 법의 법자는 이제 우리가 하는 이제 법률을 할 때의 법자입니다. 비는 뭐냐면요, 그 마적 비적 할 때 있죠. 중국의 비적대 그럴 때 그 비입니다. 도둑놈 비자예요. 그러니까 법비는 법을 이용해서 도둑질하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법조 선배들이 가장 경멸적으로 부르는 게 법조인 중에서 법을 이용해서 도둑질하는 자들입니다. 그걸 법비라고 법조인들끼리 부릅니다. 법을 이용해서 도둑질하는 자. 민중기라는 자가 지금 김건희 특검의 특검인데, 이 자가 판사 출신의 법률가죠. 이 민중기에 대해서 같은 판사 출신으로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민중기는 법비다. 그러니까 법조인으로서는 가장 모멸적인 단어를 쓴 겁니다. 민중기는 법비다. 자, 민중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민중기가 고등학교, 대전고등학교 서울대의 그 동기인 친구가 하는 회사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한 시점이 2000년 초예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초기부터.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이 회사가 시작됐는데, 오모라는 자가 이 회사를 설립해서 시작했는데,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한 회사에 민중기가 4천만 원을 투입했어요. 투자했어요. 최대 주주, 최대 투자자였던 셈이죠. 이 정도로 아주 각별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미 소문이 날 때는 났던 사건입니다. 2010년에 국감에서 이 태양광 이 회사와 관련해서 대전고 인맥 논란이 이미 그때 국감에서 있었어요. 벌써 15년 전이죠. 그 2010년 10월에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이때 금융위원회 오갑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대전고 출신이고, 이근영 전 금감원장이 이 대전고 출신이고, 네오세미테크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특혜 논란이 당시에 벌어졌던 겁니다. 당시에 지금 서대문 구청장 하고 있는 이성헌 의원이 이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이렇게 질의합니다. 이 회사 두 분 다 대전고등학교 출신으로 오모 대표와 다 동문들입니다. 이 회사에 파격적 지원을 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까? 대전고의 오갑수 이근영을 상대로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그런데 당시에 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 중에 당시 현직 부장판사였던 민중기, 당시 차장검사였던 양재택이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표이사인 오모와 민중기는 대전고 서울대 동기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당시 검찰은
이때 이 분식회계를 해서 사실상 거래 정지가 되고 상장 폐지가 됐는데 그 직전에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치워서 한 20억 이상의 돈을 확보한 게 이 네오세미테크의 대표 오모라는 자인데, 그래놓고 해외로 도망을 갔어요. 해외로 도망간 대표이사 오모라는 자를 검찰이 4년 만에 붙잡았어요. 4년 만에 붙잡아서 재질이 아주 안 좋으니까 재판에 넘겨서 11년형을 확정받았어요. 재판에서 11년형이 나왔어. 엄청난 중범죄로 딱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 당시에 당연히 정관계에 로비도 있고 뭐가 있었을 거야.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던 거니까. 그런데 정관계 로비 의혹은 규명되지 않고 그냥 쓱 넘어가 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민중기가 이제 뒤늦게, 그 당시에 민중기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 대전고등학교 서울대 동기인 이 오모로부터 내밀한 내부 정보를 받고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해서 돈을 챙긴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중기는 회사 관계자가 아니라 지인의 소개로 그 주식을 샀고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팔았다고만 설명하고 있어요. 지는 불법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합법적으로 거래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중기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진짜 그런지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아는 거죠. 그런데 민중기가 이 주식을 판 시점이 나오거든요. 민중기가 이 주식을 판 시점이 이 네오세미테크의 이 대주주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팔아넘긴 기관과 딱 부합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우연히 그렇게 됐다. 지금 민중기는 그렇게 주장하려고 하죠. 자, 네오세미테크 2008년에 재산 공개 당시에, 이게 부장판사니까 재산 공개 대상이거든요. 그 당시에 2008년 재산 공개 당시에 비상장 주식이었던 네오세미테크 주식 10,000주를 500만 원으로 신고를 했어요. 민중기가. 그러니까 상장되지 않아서 별로 가격이 높지 않아서 500만 원으로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민중기는 이게 이번에 논란이 되니까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특검팀을 통해서 회사 관계자가 아니라 지인 소개로 해당 회사에 3, 4천만 원 가량 투자했다고 밝혔어요. 쥐가 2008년 재산 공개할 때는 500만 원으로 신고했던 것이 왜 이번에 갑자기 한 8배 이상 되는 4천만 원 얘기가 나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2008년에 재산 공개할 때 500만 원이면 500만 원 주고 샀겠죠. 500만 원이 지금 팔았을 때 1억 5천만 원 가까이 돈을 받고 팔았으니까 수십 배가 차익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작전 세력의 투기에 전형적인 건데, 그렇게 되면 작전한 것이 너무 드러나니까 당시에 4천만 원 투자했다. 그래가지고 뭐 한 1억 5천을 얼마 받았다. 그러니까 뭐 몇 배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지금 변명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으로 보면 30배가 넘는 수익을 거둔 거가 되는데, 이걸 실제로는 한 4배, 5배 정도 수익을 올린 것이라는 취지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팔은 게 1억 3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1억 3천만 원에 팔았다고 하는 이 시점이 2010년이에요. 그러면 1주당 1,800원 선의 거래를 체결했다는 뜻인데, 이 1,800원의 거래를 체결했다는 것을 근거로 2010년 이후에 네오세미테크 주가를 분석을 해보니까 18,000원에 거래할 수 있었던 날이 1월 달과 2월 달에 각각 이틀씩 있었대요. 3월 달에 11일이었어요.
근데 3월 24일 날 거래 정지가 되거든요. 분식회계가 드러나서. 그러니까 그 전에 싹 팔아치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대표이사 O 씨 도망갔다가 잡혀와서 4년 만에 11년 형 받았다고 하는 이 민중기와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인 이 O 씨가 언제 이걸 모친 명의로 갖고 있던 주식 22만 주를 팔아서 24억을 챙긴 날이 언제냐면 2010년 3월 3일부터 24일까지예요. 그러니까 민중기가 팔아치운 것과 이 오모라는 자가 팔아치운 기간이 똑같아요. 그리고 주당 처분 가격도 1,800원으로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같은 날 같은 가격으로 팔아치웠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죠. 불가능한 거죠. 이런 정황을 가지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어제 민중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비다 이렇게 규정하고 비판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과 개딸들의 비호 아래 정의의 사도로 자처하던 민중기 특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 법복 입은 도적, 법비였다. 서울고등법원 판사 시절에 미공개 정보로 막대한 주식 시세 차익을 민중기가 챙겼다. 민중기가 투자한 종목은 김건희 여사를 압박하기 위해 그토록 문제 삼았던 태양광 테마주 네오 세미테크다. 7천여 명의 서민 투자자들이 4천억 원의 피해를 입고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민중기는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의 배만 불렸다. 분식회계로 유죄가 확정된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와 손을 잡고 헐값에 사들인 비상장 주식을 상장 폐지 직전에 모두 팔아치워서 1억 6천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챙겼다. 회사 관계자가 아니라 지인 소개로 투자하고 증권사 직원 권유로 매도했다는 민중기의 변명은 국민과 피해자를 기만하는 파렴치한 궤변일 뿐이다. 자격도 양심도 없는 민중기 특검의 무도한 칼춤은 성실하게 일해온 한 공무원을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았다. 강압 수사로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이젠 조사 열람조차 거부하며 유족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다. 잔인한 강압 수사, 진실을 은폐하려는 비열한 시도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민중기 특검의 네오세미테크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과 공무원 강압 수사 의혹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하겠다. 불의한 세력이 정의의 가면을 쓰고 국민을 약탈하고 끝내 죽음으로 내몬 무도함을 반드시 끝장내겠다. 네, 민중기는 법비다. 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